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서 크립토 시장 관련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립토 관련 기업은 아니지만 웹 2.0 소셜 앱의 대명사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관련해서 꽤 공신력 있는 기사들을 모아서 공유를 해주고 있는 미디어이죠. 이 워처 그룹을 보시면요, 4월 2일 자료인데요. 그리고 현재 워처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 폭스 비즈니스 미디어 등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기사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요, 소셜 미디어 기업인 메타는 넷플릭스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다이렉트 메시지, 즉 DM을 얘기하는 거죠. DM 메시지에 약 10년 동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제한 행위 및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법정 문서가 지금 폭로가 되었습니다. 꽤 충격적인 얘기죠. 또 넷플릭스와 이 페이스북이 특별한 관계를 즐겼으며 넷플릭스가 이 페이스북의 광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맞춤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소송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넷플릭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광고 수익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1억 5천만 달러의 광고 지출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페이스북 광고를 구매했으며 또 페이스북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1년의 계약을 체결했고, 또 페이스북 비공개 API에 대한 특별한 액세스를 제공받았다, 이런 문서가 공개가 되었고 좀 주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소셜랩은 이전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약 5천만 명의 페이스북 계정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에는 무려 5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인들도 12만 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유저가 사용하는 소셜 앱인데도 불구하고 약 30억 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윤리의식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추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오늘 X 포스팅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파인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에서는 이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포스팅을 남겼는데요. 만약 파인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걱정되는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페이스북은 단돈 1억 달러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실제 파이 네트워크 앱을 설치를 하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어간다, 아니면 어떤 리스크 있는 해킹 앱이 다운로드가 될 것이다, 이런 루머들이 3, 4년 전부터 이렇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3, 4년 동안 그런 것이 밝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파이 앱이 어떤 APK 파일 앱도 아니고요, 엄연히 앱 스토어에까지도 모두 심사를 받고 올라간 앱이고, 또 이 개발진의 백그라운드도 매우 투명하게 다 밝혀진 앱인데도 불구하고 루머가 그렇게 퍼져나가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보통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웹 2.0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은 안전해, 하지만 파이 앱은 위험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뉴스를 한 번씩 꼭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RWA 컨셉이 매우 핫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나 이런 채권,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트렌드는 세계의 모든 거래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는 곳에 지금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2, 3년 전에 매우 핫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NFT 원숭이 그림으로 높은 가격으로 어떤 거래를 하고 아주 핫한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마치 메타버스 트렌드가 끝이 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타버스의 실제 개념은 그 당시에 끝이 난 게 아니고 2, 3년 전에 잠시 미성숙한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그 개념을 소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RWA와 같은 기술들이 앞당겨져서 실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로 변형이 되면요, 실제 메타버스 세상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타버스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RWA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메타버스와 함께 이 RWA도 매우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필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WA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을 해보자면요, 이 촉매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술 혁신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진짜 혁신은 모든 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디어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Platform. 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추적을 해보자면요,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깊다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이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스텔라 블록체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프랭클린의 이 뮤추얼 펀드를 스텔라 위에서 토큰화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스는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포크가 일어나지 않는 이 안정적인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를 한 것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잠시 이 RWA 채권 시장의 마켓 쉐어를 보시면 4월 2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스텔라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훨씬 더 큰 비율로 앞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더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로는 최근에 블랙락 또한 이 채권 펀드를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화를 시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랙락에 의해서 토큰화가 된 이 전체 비중을 보자면 아직은 스텔라의 프랭클린 템플턴에 비해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도 조금씩 이더리움 위에서 테스팅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미래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스텔라 위에서도 토큰화를 시도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수치를 보자면요, 현재 토큰화된 채권 시장의 규모는 약 6억 달러 정도로 매우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큰 투자 운용사들 또한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을 따라서 블록체인 위에 토큰의 흐름을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 RWA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구도 안에 현재 스텔라 네트워크가 매우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스텔라와 폴카닷의 브릿지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폴카닷 블록체인은 타 블록체인끼리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와 폴카닷은 서로의 데이터와 가치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스페이스워크 브릿지 개발에 이미 들어간 상태였고, 3월 말에 이 브릿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IBM 개발자 출신이자 열성적인 파이오니어이죠, IQ가 본인 X 계정에 이 뉴스를 공유를 하고 최근에 이런 포스팅을 남겼었는데요. 당시 포스팅을 해석을 해보자면 2022년 4월에 ISO 2002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었었고, 그때 이 스텔라가 블록체인으로 외환시장을 온보딩하는 게이트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스텔라와 폴카닷이 브릿징이 됨으로써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1일에 6.6 트릴리언 달러, 즉 6.6조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네, IQ의 작년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루 평균 6.6 트릴리언 달러의 가치의 자산이 움직이는 외환시장에 ISO 2002 표준의 한 파트인 스텔라와 IBM이 연결이 될 것이고, 이 디파이 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스텔라와 스타 브릿지로 상호 연결이 되고, 폴카닷은 스텔라와 스페이스워크 브릿지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립토 디파이 시장과 외환 시장의 장벽이 한층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공유를 해준 적이 있었고, 물론 어느 정도 실제 뉴스들과 IQ 본인의 뇌피셜을 적정히 이제 섞어서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흐름도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융의 혁신이나 이동선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백엔드 차원의 움직임일 뿐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프론트 엔드 블록체인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파이와 스텔라의 호환성이 너무 뛰어나기에 나올 수 있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 스텔라의 생태계를 보면요, 이 백엔드 차원에서 소리 없이 큰 자산들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 RWA 시장에서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ISO 2002의 구조의 메인 블록체인의 리플과 함께 이 스텔라가 사용이 될 것이다. 이미 이런 예측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텔라는 여러 국가의 CBDC 사업에도 여러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그 국가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 CFTC의 유일한 블록체인 고문으로 참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자산인 XLM의 가격 펌핑을 위해서 어떤 화려한 마케팅을 온라인에서 찾아보기는 힘이 듭니다. 대부분 송금 네트워크 혁신이나 공익을 위한 프로모션이 대부분 진행 중이고요. 또 가격적으로는 당장 큰 메리트는 없을 수는 있지만 송금망 혁신에 지금 큰 부분을 이미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스텔라가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어떤 성장을 하는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Q는 스텔라는 유저층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백엔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유저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호 운용성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것에 파이 네트워크가 가장 유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X에 공유된 IMF 이 공식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200를 보내는데 드는 이 전 세계 평균 비용은 2023년 1분기 약 12.5달러, 즉 6.25%로 나왔습니다. 더 저렴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는 전 세계 사람들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수많은 국가들 간에 $200를 전송했을 때 드는 수수료,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국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에서 불가리아로 송금을 할 때는 52%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탄자니아에서 우간다로 보낼 때도 34%가 넘고,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보낼 때도 30%가 넘고, 정말 엄청난 수수료가 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200가 아닌 이보다 더 소액을 전송하게 된다면 수수료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 큰 문제를 아마 정확하게 짚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비교 체험을 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제가 화이트 허니를 파이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전송 시간은 단 5초면 충분했습니다. 수수료 또한 0.01파이, 이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 화이트 허니 배송을 받기 위해서 배송비를 제가 현금으로 지불을 하기로 했는데요. $17. 이 금액의 법정 화폐를 지불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 은행을 찾아가서 한국은행으로 송금을 하는데 무려 $53나 지불을 하였고요. 은행 처리 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렸고, 또 이 송금액이 한국은행으로 도착을 하는데도 중개은행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환전이 되어야 됩니다. 페소가 달러로 다시 환전이 되고, 그 달러가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매우 느릴 뿐만이 아니고 매우 비싸기도 하고 비효율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송금을 많이 해보시면은 인보이스나 어떤 용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송금 도중에 어떤 중간에 홀딩이 되고 송금 자체가 멈춰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행을 쓰지 않고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송금 기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경우는 웨스턴 유니온 또한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송금 가능한 은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판매자, 화이트허니 판매자의 계좌로 보낼 수가 없었고, 이 웨스턴 유니온 또한 24시간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며 수수료가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결국 송금망의 혁신을 얘기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로 얘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로 잠시 넘어가서 스탠포드대 교수 데이비드 마지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의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교수인데요. 현재 스텔라 재단에도 고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이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 SCP가 무엇인가에 관한 1시간짜리 강의를 보게 되면요. 바로 첫 장면이 이것입니다. 바로 국제 송금망의 문제, 수수료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무려 22%나 든다. 특히나 웨스턴 유니온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 수수료 갑질에 대한 이 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노드를 POW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POS처럼 처음부터 큰 자금을 스테이킹을 하지 않더라도 SCP처럼 서로의 신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중 지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국제 송금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이게 바로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 네트워크도 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IMF의 이번 포스팅을 보면서 어쩌면 스텔라가 해결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 IMF도 지금 토픽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IMF의 이번 포스팅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채널로 한번 가보셔서 2022년 6월 영상을 보시면요, 제 영상에는 IMF 기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IMF는 블록체인의 전송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낸 표를 공유를 해준 적이 있었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 POW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POW가 아닌 블록체인은 기존의 이 크레딧 카드와 흡사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퍼미션 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보다도 더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를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떠올릴 수 있는 블록체인은 대표적으로는 리플이나 스텔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텔라는 리플보다는 좀 더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퍼미션 블록체인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에 따라 이 클로백과 같은 회수 기능도 스텔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CBDC 지원도 가능하고, 또 스텔라 같은 경우는 노드가 포크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하는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의 이 포스팅이 나오기 수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슨이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청문회라는 곳에 고문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at rely on proof of work model mining is such an energy intensive process.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is is a really important area, obviously,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focus on what we do in this space. We should always be trying to do it better and much more efficiently. In Bitcoin, is the proof of the way that Bitcoin consensus is achieved is through really complicated math equations. And so there's a lot of energy that's needed to be used to be able to make that happen. I know best about the consensus mechanism on Stellar, which is the Stellar Consensus Protocol, which can be done on a very small computer, any of the ones that you have in front of you. And we had a University of London did a study on the Stellar network itself, and the network is low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It's around 0.00022 kilowatts per hour for each transaction. That's less than a transaction for Visa. 스텔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0.00022kW만 소모가 되고요.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비자보다도 전력 소모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미리 공유가 된 후 IMF가 6개월 후에 이런 포스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물론 스텔라는 스텔라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파이는 파이 나름대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대부분의 블록체인은요, 서로 호환이 되어 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단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블록체인이 서로 호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스텔라와 파이는 상호 운용성이 매우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서로의 생태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미래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정확한 답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IQ가 언급을 한 것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조각조각 업데이트를 충실하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더 큰 힌트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자체의 생태계 뉴스는 아니고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립토 소식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